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요? 1번부터 8번까지 넘겨도 돼요. 알겠습니다. 9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12번이요. 자, 12번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구슬이 EV의 속력으로 왼쪽 끝에 고정된 용수철을 향해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 구슬이 용수철을 압축해서 속력이 V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구슬의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에서 보면 이렇게 벽면에 용수철이 있는데 그 용수철을 향해서 쇠구슬이 굴러와 EV의 속도로. 자, 그러면 이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사실은 부딪히면서 탄성 에너지로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나눠가면 얘가 부딪혀서 용수철을 최대한 압축된 순간이 아니고요. 압축해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아직 쇠구슬이 EV에서 V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얘는 X만큼 압축되어 있는 이런 과정이야. 자, 그럼 첫 번째 가경우에도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있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이거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인데 가에서는 아직 용수철을 안 건드렸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없고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얘의 질량을 M으로 볼게.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야. 근데 가에서 나눠가는 과정에서요. 바닥과의 마찰 같은 거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되니까 이만큼의 크기가 있어야 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용수철이 압축됐으니까 용수철도 이만큼의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속력이 2V니까 얘 4V제곱 볼게요. 여기 4V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4V제곱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요만큼 있었어. 자, 근데 이 가고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래서 그러고 보면 원래는 2분의 1 4V 제곱인데 2분의 1 mv 제곱만큼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탄성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2분의 1 m 3v 제곱만큼의 크기가 탄성 에너지로 전환됐네. 이런 뜻이야. 이해? 자, 그러니까 이때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비율은 1대 3이에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 18번까지 중에서 질문. 여기 없어. 자, 여기 볼게요. 19, 20. 19번. 19번만 하면 되겠어요? 네,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밑줄. 가만히 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는 건 그 상태에서 속력이 0이었으니까 이렇게 건물 위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이 12m의 높이가 바로 첫 번째 A라면 이 A라는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 근데 A 지점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 위치 에너지는 있겠죠. mg 12m만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mg 12만큼이야. 나중에 질량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위치 에너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하고 공기정 없다고 치자.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 곱하기 12니까 이 순간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면 240. 그럼 역학적 에너지도 240줄이야. 이런 얘기야. 맞아?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볼게요. 3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 라고 했어요. 이거 전체 높이가 12m인데 얘가 3m 높이를 지나는 순간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해볼까? 자, 물체가 쭉
남아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의 비율. 낙하한 거리가 운동 에너지의 비율. 기억나냐?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3의 크기를 갖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3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3배인 거죠. 됐죠? 4배 아니야. 니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네, 지면에 도달한 순간을 B라고 할게요. 지면에 도달을 하면 위치 에너지 0 돼요. 가지고 있던 240이 다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400, 240이 됐겠죠. 자,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240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240 이렇게 돼. 그래서 은교야, 기억되는 집 중에 뭐 놓쳤어? 니은.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되겠죠? 틀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갈게요. 태민아, 저번 주에 했던 거 어디까지 필기했더니? 그러니까 요래 어디까지 했을까요? 이거 연결해서 오늘 나간다 그랬는데. 진도 그래. 혈통형. 그래서 네, 비열이 뭔지, 그 다음에 비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비가 그런 비결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력풍을 설명했었어?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요. 앞에 있는 중학교 내용의 기본적인 열애 개념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마무리해서 정리해드리고 고등학교 내용으로 앞바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정리했던 모든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까지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해서 오늘 10파트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열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은 열에너지를 줄여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도 에너지야. 이거를 중학교 때는 열에너지라고 안 하고 이걸 열량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야 라고 했어요. 됐죠? 자, 열에너지의 단위는 줄일 거고요. 열량의 단위는 보편적으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1킬로칼로리가 몇 줄? 몇 줄일까요? 몇 줄일까요? 4,200줄.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야. 이거 알아낸 과학자가 줄이라서 에너지 단위를 줄 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열량과 에너지는 단위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열이 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열 에너지는 뭔데? 고온의 물체에서 차가운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야.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누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할 거야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열과 온도는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온도는 에너지가 아니고 물질이 얼마나 차가워,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물체, 차고, 뜨거운 정도를 얘기해. 그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 숫자로 표현하는 온도 체계는 3가지가 있어. 섭씨 온도라는 체계도 있었고,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고, 절대 온도라는 것도 있지. 자, 그 중에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은 물의 상태 변화야. 근데 절대 온도는요,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얘기해. 그래서 기준이 달라. 자, 우리는 열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쓰는 온도는 절대 온도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지? 자,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요. 섭씨 온도에다가 뭐 하면 된다? 273을 더하면 이게 바로 절대 온도가 돼. 그러니 물의 어느 점을 섭씨 온도에서는 0도라고 했는데 절대 온도는 이게 273 켈빈인 거야. 물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했는데 이걸 절대 온도로 바꾸면 373 켈빈이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온도도 환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섭씨 온도에서의 1도 간격과 절대 온도에서의 1켈빈 간격은 같아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를 재고 나면요, 나는 모든 물질의 온도를 쟀는데 그 중에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80도의 뜨거운 물이 있대요. 200g. 한쪽은 20도의 찬물도 있대요. 100g. 이거 접촉시키면요,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해가요. 그죠? 자, 그래서 뜨거운 물질은 점점 열을 잃게 되고요. 차가운 물질은 점점 열을 얻게 되다 보면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도 생겨. 자, 이 상태를 은규야 뭐라 그러니?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그렇죠. 이걸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항상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스스로 이동한 총 열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열량 구하듯이 열량 Q는 어떻게 구했어? C암탁. C암탁. 됐지? 그래서 총 이동한 열의 양은 C. 됐어? 시연아, C가 뭐야? C가 뭘까? 너 이번에 시험 봐야 되잖아. B. 열. 그죠? M이 뭐냐? 그쵸? 델타 T가 뭐니? 온도 변화.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이니까 온도 변화량이지 시간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열량 계산도 가능해. 자, 그래서 이렇게 열량이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질량에다 온도 변화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을 때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은요, 고온의 물질이 잃은 열과 차가운 물질이 얻은 열의 양이 똑같으니까 고온의 물질이 잃은 열의 양과요,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의 양은 같다. 그래서 고온의 물질의 열량 구하는 C암탁, C암탁과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의 양도 C암탁으로 계산해서 두 값이 같다라고 보는데, 이때 둘 다 물이니까 물은 비열이 1이래. 뜨거운 물의 질량은 200이고 뜨거운 물질의 온도 변화는 80에서 T도까지 온도가 변했어. 저온의 물질도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100g이고 온도 변화는 20도에서 T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변화량은 온도로 마이너스를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T-20 하셔야 온도 변화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평형 되는 온도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온도를 집어넣으면 열평형이 될 때까지 각각 이동한 열의 양도 계산할 수 있어요. 160-2T는 T-20이니까 3T는 180으로요. T는 60도에서 열평형 됐구나. 그래서 열평형 된 온도는 60도야. 그 다음에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은 여기 60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4000 질량 단위가 g이기 때문에 열량 단위는 칼로리로 나와.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때 이동한 열 에너지는요. 그래서 4000 칼로리야. 라고 했던 것도 기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한 열량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물질과 차가운 물질,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은 일방통행.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량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지난 시간에 비열이 뭔지는 설명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은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데 열 이동 방법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죽는다. 열 이동 방법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죠. 열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전도, 두 번째가 대류, 세 번째가 복사.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신입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너네들은 내신이고요. 그 다음에 채빈이부터는 중학교 1학년 내신이라서 너도 요번에 시험이야. 교과서 개편되면서 여기 1학년으로 내려가고요. 파동이 2학년으로 올라와요. 그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네 셋이 올해 똑같이 이 열을 시험 봐요. 너네는 2학년으로 시험 보고 넌 1학년으로 시험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얘가 중간고사 시험 보면 1학기에 있어요. 1학년 2단원이에요. 열이. 자, 그래서 열 파트를 너네들이 다 시험 볼 거고 언니는 시험 봤던 거고요. 다 받았냐 여기? 자,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 대류, 복사 요 방법을 쓴대요. 그 중에서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물질은 대체로 됐어? 하은아 무슨 상태? 그쵸.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대류라고 하는 건 고체를 뺀 나머지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액체나 기체를 합해서 하은아 뭐라 그러니? 그쵸. 유체 속에서 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복사는요.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도라는 건 주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인데요. 이렇게 양초가 있어. 자, 거기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대고요. 내가 반대편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그럼 내 손이 있는 곳까지 뜨거운 열이 전달돼 올까 안 올까? 오겠죠. 됐어? 그래서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내 손이 있는 이 부분도 뜨거워. 됐어? 그러면 이 철사 속에서 열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전도라는 방법으로 왔대. 그 전도라는 방법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고체에 있는 입자들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이동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이동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 철사라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은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서 진동만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알코올 램프에 직접 닿고 있는 이 부분이요. 시간이 지나면 뜨겁게 가열돼.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죠. 근데 얘가 옆으로 못 가고 그 안에서 뭐만 하니까 진동. 그러니까 진동을 더 세게 꽉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뜨거워지면 진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위, 아래, 옆에 있는 입자들과 뭐하니? 끊임없이 세게 충돌하게 돼. 처음에는 이렇게 충돌하다가 이렇게 충돌한다고. 됐어? 네. 그러면 이 충돌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됐어? 옆으로 못 되니 마찰에 의해서 전달돼. 되겠어? 그래서 그 열이 옆에 있는 입자로 그럼 얘도 열 받으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입자. 그래서 계속 전달해 오다 보면 그래서 내 손 밑에 있는 입자까지 오니까 내가 아 뜨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열 받은 입자가 직접 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열을 받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옆에 있는 입자와 충돌하면서 열을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도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열을 받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충돌을 통해서 열을 옆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걸 전도라고 한다. 주로 고체에서 이런 형태가 잘 일어난다. 자, 근데 고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얘는 철이야. 철과 같은 금속들은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래, 느린 편이래? 열나 빠른 편이래. 이게 금속의 특징이야. 됐어? 근데 비금속도 있겠죠? 여기에 유리가 있어요. 자, 유리라는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열 전달 속도가 느리대 라는 얘기는 들었어.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위치로 손을 잡고 있을 텐데 누가 더 먼저 뜨거워지니? 잡고 있어서 나 먼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곳에 눈에 볼 수 있게끔요 촌농을 떨어뜨려요.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붙여. 똑같은 간격으로 이쑤시개 그 촌농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쑤시개를 세워. 자, 그래놓고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면 여기에 있는 촌동이 빨리 녹아서 이쑤시개가 뭐 할 거야? 떨어질 거야. 됐어? 그 떨어지는 속도 차이를 통해서 누가 더 열을 빨리 전달하냐? 멋진 말, 열, 전도율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금속이 비금속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대류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열을 갖고 물질 자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잘 움직일 수 있는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대류가 일어나.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냄비에다가요 한쪽에다가만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그러면 당연히 알코올 램프에서 가열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액체들이 먼저 열을 받아. 그러면 원래 입자들이 차가워서요 따닥따닥 붙어있다가 뜨거워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얘네들이 점점 뭐해지니? 옆으로 돼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4개의 입자가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했는데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 얘네들이 옆으로 퍼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열로 커져. 그럼 꼬맹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부피는 커지지만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은 일정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네? 그렇다면 꼬맹아 부피분의 질량 뭐가 있죠? 밀도. 밀도가 뭐해질까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열받은 부분에 있는 물의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벼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뜨거워진 물은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들이 가벼워지니까 그 입자들이 열을 가지고 직접 올라가. 그러면 이 자리가 비겠네.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찬물이 와서 밀려서 채워. 그러면 그 찬물이 다시 열을 받으니까 뜨거워져. 그럼 얘네들도 가벼워져. 그럼 다시 뭐해? 올라가. 그럼 이 자리가 비니까 다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찬물이 와서 열 받아서 가는 거죠.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열을 받은 입자가요.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해요.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들이 직접 뜨거운 입자들은 올라가고요. 차가운 입자들은 내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나는 실제로 냄비에 한쪽 끝만 가열을 해도 그 냄비 속에 있는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이 대류라는 현상 때문이야. 알겠어? 난로를 켰는데요. 난로 안만 뜨거워. 이건 대류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실 전체가 뜨거워져. 이 교실 전체에 있는 공기가 뭐였기 때문이야? 대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 속에서 열대류에 의해서 전체가 뜨거워지는 현상, 이걸 대류라고 한다.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갖고 직접 움직인다. 그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밀도의 변화 때문이다.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태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구에까지 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구까지 와서 내가 해가 뜨면 따뜻해 라고 느끼는데 그럼 태양에서 나온 그 열이 우주에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지구까지 전달됩니까? 아니죠.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슨 상태예요? 진공이에요.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기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나온 열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지구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오는 형태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직접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주로 뭐라 그런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는 복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렇다.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난로를 폈다고 칠게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교실이 너무 추워서 교실에 이렇게 난로 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주전자 올려놓고 그러면은 난로에 있는 뜨거운 열 때문에 주전자에 있는 물이 바글바글 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난로 주변에 아이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모여 서 있습니다. 자, 아침에 오면 난로의 앞에 서 있는 앞부분은 뜨거운데요. 아직 뒤는 차가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가 혼자 뒤집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꼬매가 생각해봐. 자, 이 앞부분의 열이 무슨 형태로 왔을까요? 셋 중에서 어떤 형태로 왔을까요? 앞부분은 뜨거워. 그러면 내 무릎 앞까지 열은 어떤 형태로 왔을까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오는 복사의 형태로 왔어요. 됐어? 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뜨거운 물 마시려고요. 주전자 손잡이를 만졌는데 아 뜨거! 이 손잡이가 뜨거운 거 뭐 때문일까요? 전도죠. 손잡이 고체니까. 됐어? 그리고 이 주전자 안에 보니까 물이 막 끓고 있어. 자, 그러면 물 안에서의 열 이동 형태는 대류죠. 됐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교실 전체가 따뜻해졌어. 그럼 교실 전체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대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 안에서도요. 열의 이동을 이 형태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됐어? 이거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해봐요. 채민, 전도. 이거 열. 우린 입자. 전도. 어떻게 해야 돼? 은교한테 전도. 그렇죠? 열받은 입자가 가만히 있고 열만 전달해주는 게 전도야. 됐어? 은교야. 대류. 어떻게 해야 돼? 건조? 아니거든요.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네, 일어나. 선생님한테까지. 그렇죠? 이렇게 열을 가지고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걸 대류. 알겠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복사는 내가 시연이한테 복사해 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열이 직접 가야지. 시연, 복사. 뭐야? 같이 던지겠다는 거야, 솔직히? 알겠어? 이거야. 됐니? 네. 입자는 움직이지 않고 열만 전달해주는 건 전도라고 하고요.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건 대류. 됐어? 네. 그리고 열만 이동하는 건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거는 선생님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물질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구나. 공간을 이동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론. 어쨌든 간에 차가운 물질은 열을 받아. 열을 받으면 그 물질은 어떻게 바뀔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열을 막 받아? 그러면 당연히 그 물질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는 뭐해지냐? 활발해지지?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뭐해지니? 멀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입자가 4개 있어서 이 입자 4개가 차지하는 공간이 부피가 이만큼이었다고 쳐. 그럼 내가 뜨겁게 가열하면 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멀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와. 그러면 입자 4개가 차지하는 공간은 이렇게 커지겠죠. 됐어?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는 걸 하나 뭐라 그러니? 그렇죠. 열팽창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팽창은 열을 받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요. 부피 또는 길이가 커지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그래서 뜨거워지면 잘 늘어나 라는 뜻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차가워지면 잘 줄어들어 라는 뜻입니다. 됐어? 네. 그래서 이러한 열팽창이 일어나는데 열팽창은요. 기체에서도 열팽창이 일어나고 액체에서도 일어나고 고체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어떤 상태일 때 열팽창이 제일 크게 나타나냐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쉽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는 무슨 상태일 것 같아요? 기체죠. 그래서 기체에서의 열팽창이 제일 크게 일어나요.
그 다음 액체고 고체입니다. 자,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기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열기구가 맨 처음에 날기 위해서 가스를 켜죠. 그럼 뜨거워지니까 열기구의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열팽창 때문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구공이 펴지는 거 있죠? 그 안에 있는 공기 열팽창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액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썼던 뭡니까? 수온 온도계. 코로나 때문에 안 쓴 거죠. 원래 체온될 때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온도계 끼면 되죠. 네, 액체 온도계에 있는 액체가 뜨거워지면서 얘가 부피 팽창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체가 요만큼 있어서 20도야 라고 온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체온 때문에 얘가 부피 팽창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죠. 36.5도네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이게 액체 열팽창으로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온도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체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다.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왜냐? 고체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하은아 뭐이니? 맞아요. 그래요. 기차가 다니는 길을 철로라고 하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기차 철로를 보면 중간중간이 뭐에 있니?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다? 이게 바로 열팽창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끊어놓은 건데 우리나라 한겨울에는요. 이 기차가 다니는 철로의 온도가 아주 추우면 새벽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답니다. 뜨거운 한여름에 때앗곳에는 얘가 플러스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년 동안 일교차가 거의 100도 가까이 나는 나라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100도 가까이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 100도까지 온도가 변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고체지만 이게 쑥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틈이 줄어들어요. 됐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로를 만들 때 끊어놓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한여름에 뜨거워져서 이 고체의 열팽창이 일어나서 얘가 길어져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잖아? 그럼 기차들이 지나갈 수 없어 탈선합니다.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여름과 겨울철에 온도 차이가 큰 나라들은 철로를 반드시 중간에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 한강을 건너갈 때 지나가는 다리들 사이에 이 문도 저렇게 중간을 끊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도 있죠. 보도블록도 그냥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거 바르지 않고 요즘은 보도블록을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을 끊어놓고 이 사이에 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름철에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고체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 하나가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바이메탈이라는 겁니다.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메탈이 온도 조절 센서 역할을 하는데요. 금속 두 개가 있는데 열팽창율이 달라. 그래서 열팽창을 해 뜨거워지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어떤 애는 많이 늘어나고 어떤 애는 조금 늘어나. 그걸 열팽창률이라고 해. 그 중에서 많이 늘어나는 애들을 열팽창률이 커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촉시켜놔요.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가열을 하면 뜨거워지니까 A도 늘어나고 B도 늘어날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A는 요만큼 늘어날 동안 B는 이만큼 늘어나는 B의 열팽창률이 A보다 크다고 치자. 그래서 그러는데 이렇게 못 튀어나오게 둘의 앞부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튀어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얘는 앞으로 못 나가니까 뭐예요? 휘어요.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두 개가. 그래서 길이 차이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니까 휘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휘어질 때요. 보시면
더 많이 늘어난 애가요. A는 요만큼 늘어났는데 B는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아이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휩니다. 됐냐? 그래서 뜨거워지면 얘는 이렇게 B의 열팽창이 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됐니?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 급격히 차갑게 냉각하면 그죠? A가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A는 차갑게 해도 조금밖에 안 준다는 뜻이에요. B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오히려 B를 차갑게 하면 B는 훨씬 더 길이가 더 잘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갑게 하면 거꾸로 A가 더 길어지고 B는 짧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휘겠어? 길어지는 애가 바깥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보여요? 그래서 A가 이만큼일 때 B는 요만큼이라서 A가 더 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했을 때 길이 변화율이 큰 애를 열팽창률이 크다 그런다. 그 중에서 무조건 긴 애가 바깥쪽을 향하게끔 휜다.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뜨겁게 했을 때 휘어지는 방향성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하면 A가 이렇게 되는 동안 B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들 주로 어디에 써요? 온도 조절 센서에 쓴대요. 얘를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리미 같은 경우에 엄마가 입고 다니시는 블라우스, 실크 블라우스는 한 40도의 온도의 다리미로 다려야 그래서 주름이 펴지면서 거기는 옷감을 상하지 않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면티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180도 온도로 다려야 주름이 펴진답니다. 그럼 어떤 옷은 40도의 열로 다려야 되고요. 어떤 옷은 180도의 열로 다려야 된다면 온도 차이가 되게 크게 나죠. 이 온도를 내가 그러면 오늘은 실크 다리거니까 4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해야지. 나는 면티 다리거니까 180도까지 온도 올라가게 해야지. 그래서 온도 조절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서 바이메탈이 그 온도 조절 버튼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40도에 맞추면 바이메탈이 40도에 맞는 바이메탈로 변해야 되고요. 180도를 누르면 1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까? 이게 이제 영지 문제였어요. 어떻게 그럴까? 사실은요. 이렇게 바이메탈이 장착되어 있는 온도 조절 센서가 다리미에 들어가 있으면 회로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됐어? 네.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휘면서 전선이랑 뭐하니? 떨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메탈의 원리예요. 되겠어? 근데 문제는 40도와 180도를 저 하나의 바이메탈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생각해봐. 한 개의 바이메탈로 40도와 180도를 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어떤 흥아들한테 저거 40도의 온도와 그 다음에 180도의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때 바이메탈은 새로운 걸 뽑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엄마가. 그쵸? 네.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시험. 어떻게 하면 40도에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80도까지 온도가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 바이메탈은 바꿀 수 없어. 됐어? 그럼 다른 걸 조절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온도를 조절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하은, 너의 기발한 아이디어. 전압을 바꾼다. 가능하죠?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 집 전압은 220V로 고정이라서 그 방법을 못 쓰는 것 뿐이에요. 은교,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는데 당연히 틀리겠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전기를
스스로 껐다 켰다 스위치를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채민 어떻게 할까? 지금 은교가 얘기한 것처럼 딱 그 온도가 되면 스스로 껐다 켰다를 바이오메탈에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 간단한데 그 생각을 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시연 아직 생각 못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요. 앞으로는 과학자는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고 공학자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전선이죠. 이 전선을 바이메탈의 어느 위치까지 오게 할 거냐, 여기에 오게 할 거냐, 아니면 이 전선을 더 안쪽으로 끌고 가서 여기에 오게 할 거냐. 이게 온도 조절 센서예요. 만약에 전선을 요 앞쪽에 연결을 하면 얘가 열을 조금만 받아도 이렇게 휘죠. 그러면은 전선이랑 떨어지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래서 얘가 식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때 전류가 흘러. 그래서 40분 유지. 됐어? 근데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도 아직 얘가 다 있어. 전류가 계속 흘러. 됐어? 언제까지 휘어? 얘가 이렇게 휘어서요. 괜히 이렇게 휘어서 엄청나게 많이 휘어서 여기가 떨어져야만 됐어? 전류가 안 날 거야. 이게 180도 온도가 될 때까지야. 되겠어? 그래서 이 전선을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연결시켜 주느냐가 온도 조절 센서가 그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해. 괜찮죠? 됐죠? 이런 거. 이게 영재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할 때요, 바이메탈이라는 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고요. 이걸 거꾸로 이용한 게 화재 경보기야. 화재 경보기 안에도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전선이 여기 있어.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여기 화재 경보기가 안 울려. 근데 화재가 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열팽창을 해서 얘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닿게끔 해요. 그래서 연결되는 순간 이 화재 경보기가 띵 하고 울리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휘려면 여기가 A, 여기가 B, 누구의 열팽창률이 더 커야 되냐? 누구야? A야, B야? B죠. 바깥쪽에 있는 아이가 됐어? 더 길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B의 열팽창률이 A보다 더 크게끔 만드셔야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얘가 늘어나서 안쪽으로 휘게 해서 전선이랑 연결되면서 화재 경보기가 띵 하고 울리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거. 됐어? 이렇게 될 때도 바이메탈 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야. 여기까지 기억나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여기까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요, 자, 여기에서 안 배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52, 53페이지요. 이거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해봐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들어요 라고 하는 게 54, 55, 56, 57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열을 이동시켜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요? 그 열이라는 게 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요, 열의 에너지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죠. 에너지니까. 그러면 이 열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걔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은 뭐야?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가 열역학이라고 해요. 됐어? 열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얘기한 건데 열역학은 열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역학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열역학 법칙 중에 첫 번째 열역학 법칙 중에 첫 번째가요,
제0법칙이에요. 신기하죠? 자, 두 번째가 연력학제 1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력학제 2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자, 어떤 곳에서는 연력학 제3법칙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물리에서는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세 가지만 인정한다. 자, 근데 왜 제1법칙이 아니고 제0법칙부터 시작해요? 실제로는요, 맨 처음에 발표한 건 제1법칙, 제2법칙 발표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발표했는데 내용이 너무 허접해. 그래서 제3법칙이라고 하기 또 좀 그래서 제0법칙이라고 나중에 붙여준 거예요. 자, 연력학 제0법칙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얘는 또 다른 제목은 없어. 뭐 관성법칙, 가속도법칙처럼 또 다른 제목은 없는데 선생님 혼자 붙여준 제목, 이런 제목은 없어. 선생님은 그냥 열평형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열평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와 B의 온도가 같대요. 재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B와 C의 온도가 같대요. 그러면 굳이 재보지 않아도 누가 같을까? 그렇죠. 그래서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돼. 국어에서 얘기하는 3단 문법입니다.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반드시 A와 C의 온도는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별거 아니죠. 됐어. 그래서 이거를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한다. 됐니? 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다 만 알아두면 되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요거 두 개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요건데요. 연력학 제1법칙에도 제목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합니다. 열 에너지도 보존돼. 그래서 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얘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꼬맹아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주사기 속에요. 기체가 들어가 있어. 기체가 N몰개 들어있어 라고 얘기해도 너네 다 알아듣지? 그래서 네, 1몰개, 2몰개 듣기만 해도 그 토 나올만한 그 몰. 그죠? 그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피스톤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 그래서 기체가 밖으로 못 나와. 근데 내가 바깥쪽에서 알코올 램프로 뜨겁게 가열을 하니까 당연히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 에너지가 지나가겠죠? 됐어? 그래서 이때 기체한테 가열해준 열량이 얼마냐면 100만큼을 줬다고 치자. 100줄. 됐어? 칼로리를 얘기 안 할 거야. 100줄 줬다고 치자. 그러면 이 100줄의 에너지를 받은 기체들은 이 에너지를 뭐 할 때 써? 라고 하면 첫 번째, 당연히 기체가 열받으니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무슨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하고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 열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걸 다 쓸 수도 있는데 일부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60 썼다고 치자. 100 받았는데 60 썼어. 그럼 40만큼의 에너지는 없어진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40만큼의 에너지를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요. 운동이 활발해진 기체들은요. 지네들끼리 막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피스톤 뚜껑에 와서 세게 많이 여러 번 부딪히죠. 그럼 피스톤 뚜껑이 힘 받으니까 뭐합니까? 그 힘 때문에 피스톤 뚜껑이 휙 하고 여기까지 밀려 왔어요. 됐어? 그러면 기체의 입장에서는 피스톤 뚜껑한테 뭐 줘서? 힘 줘서. 피스톤 뚜껑을 이만큼 밀고 갔네? 기체 뭐 했게? 그렇죠.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기체의 입장에서는요. 일을 했다고요. 워크 펑션 W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기체는 일합니다. 그 일하는 양이 40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열 에너지 중에 일부는 기체 스스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고요.
일부는 일하는 데 쓸 텐데 대부분 이때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와 한일의 양을 합한 값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의 양과 반드시 같다. 1의 차이도 나면 안 된다. 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 1하고 에너지는 스칼라야 벡터야?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건 힘백으로 다 스칼라야.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우는 에너지하고 1도요. 방향 상관없는 스칼라 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물리에서 방향을 표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쓴다 그랬잖아. 근데 스칼라에서 방향이 없는데도 플러스 마이너스 쓴다. 그래서요. 플러스 100도 있는데 마이너스 100도 있고요. 0도 있어요. 그러면 열량에서 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는 방향이 아니면 뭔데? 스칼라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요. 플러스 100은 외부로부터 기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뭐 했다? 흡수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 100은 열을 흡수하고 있네? 이 뜻이야. 됐어?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 100은 뭘까? 기체가 밖으로 열을 100만큼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열을 방출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됐어? 네. 자, 0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양도 나가는 양도 없어요. 열이 외부와 출입이 없어요. 멋진 말. 단열되어 있어요. 합니다. 됐어?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플러스 60이에요. 마이너스 60이에요. 0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60이라는 건 점점 뜨거워져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됐어? 네.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 뜻이죠. 그래서 원래 얘기는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문제 풀 때 이 새끼는 온도 높아지고 있는 거구나. 뜨거워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마이너스 60은요. 기체가 차가워져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온도가 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0은 뭡니까? 기체의 온도 변화 없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어. 됐어? 그래서 0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해.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한일에서요. 플러스 40이 있고요. 마이너스 40도 있고요. 0도 있겠죠? 자, 일을 했는데 플러스 40의 일을 했고 마이너스 40의 일을 했대. 자, 여기서 플러스 40이라는 건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런 뜻이야. 됐어? 네. 플러스는요.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서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 뜻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거꾸로 피스톤 뚜껑이 거꾸로 밀려 들어왔어. 그래서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감소했어요. 됐어? 네. 자, 그럼 0은요. 피스톤 뚜껑이 움직이지 않아서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부피가 일정하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반드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얘랑 일치해야 된다. 열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죠? 여기 있는 값 다 더해서 얘랑 일치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서 얘랑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선생님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보일샤를 법칙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죠. 화학하고 물리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 선생님이 기체 방정식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송원쌤이 하셨어야 되잖아. 배웠냐? 이산기체 방정식? 신동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송원쌤 아직 안 했냐? 시험 화원 했냐? 아직 안 했어?
배웠냐고 그러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자, 중학교 1학년 때요. 너네 기억나? 기체는요. 다른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기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기체는 부피 변화가 잘 일어난다. 됐어? 네. 고체는 모양도 부피도 변하지 않아요. 액체는 모양은 바뀌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다 변해요. 그죠? 이게 상태의 특징이잖아. 그 중에서요. 기체는 부피가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 몇 가지? 기체는 뭐에 따라 부피가 바뀔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어요, 새끼들아. 압력과 온도. 됐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두 가지래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바뀐답니다. 그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채윤아 부피는 커져 작아져? 증가해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누가 그랬어요? 송호연 쌤이요. 이런 얘기하면 뒤진다고요. 과학자 이름이 있어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합니다. 라는 얘기를 어떤 과학자가 했다? 시연. 그쵸. 샤를 법칙입니다. 이런 얘기를 샤르리에서 얘를 샤를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온도를 뭘로 썼어요? 맨 처음에 섭씨 온도로 썼죠. 그럼 우리가 0도일 때입니다. 0도일 때 기체는 부피가 있게 없게? 0도일 때 기체는 부피가 있다 없다? 찍어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밖에 나가면 숨 쉽니다. 됐죠? 기체가 없으면 밖에 나가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얘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가 있어. 0도일 때 부피 V0. 거기서부터 온도를 1도 높일 때마다 기체 종류 상관없이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해. 맞습니까? 이게 샤를 법칙이야.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탁구공을 집어넣으면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지는 게 샤를 법칙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일정하게 감소하겠죠. 됐어? 자, 감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체의 부피가 얼마? 0 될 수도 있다. 몇 도가 되면? 그렇죠. 영하 273도가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도를 기준 온도로 해서 만들면 정확하게 온도와 부피를 정비례시키는 온도를 만들 수 있다. 저번주에 해줬죠. 그랬을 때 여기를 0으로 잡은 온도가 바로 뭡니까? 절대 온도 0켈빈 이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가 정비례합니다. 섭씨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가 정비례하니까 절대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하는데 그럼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됐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이게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샤를입니다. 됐어? 그래서 샤를은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정비례한다는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샤를. 그래서 T분의 V는 일정한 상수니까 K. 상수로 K로 났어요. 두 번째요. 압력을 크게 하면 부피는 뭐 해준다 그랬어? 압력을 크게 하면 부피는 줄어든대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얘기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일 법칙.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죠. 반비례 이렇게 그리면 이건 반비례 아닌 거 알죠? 네,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반비례의 수학적 의미는 뭐예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찍어서 그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 이 면적이나 또 다른 위치에서 찍었을 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이 면적이나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지점의 압력과 부피를 곱하더라도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의 샤를 법칙이죠.
됐어? 그러면 보일 법칙도 일정한 상수값을 갖고 샤이 법칙도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데 이 두 개의 상수가 같니? 여기가 2기압이고 그래서 네, 부피가 1이면 여기 부피값이 2잖아요. 이게 1기압이면 부피가 2니까 여기 값도 2여야 되잖아요. 그럼 샤이 법칙의 이 기울기도 2여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보일 법칙을 만족하는 상수값과 샤이 법칙을 만족하는 상수값은 달라.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별한 상수는 없어? 나 그거 찾아볼래. 이게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수값은 없을까? 나 그거 찾아볼래. 됐니? 그러니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이 둘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상수라서 나는 R로 써요. 이걸 기체상수라고 합니다. 이 기체상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나 이거 찾아볼래. 그러면 이거 찾아볼게요. 그죠? 기체들은요. 특별한 조건의 온도와 압력, 스탠다드한 온도와 압력, 템퍼레이처하고 프레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STP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P 조건은 0도씨 1기압 1몰일 때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TP 조건일 때 상수값이 어떨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0도씨인데 여기다가 보이시죠? 라지 T예요. 얘는 스몰 T고요. 0도는 절대 온도로 얼마 집어넣을까요? 0도는 몇 켈빈? 273켈빈으로 바꿔두셔야 됩니다. 됐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온도는 무조건 절대 온도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기압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을까? 아니요. 우리 물리는요. 무조건 표준 단위로만 해요. STP 표준 단위로. 1기압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평균 기압을 그냥 간단히 1로 표현한 것 뿐이야. 원래 값은 얼마일까요? 중3 때 배워. 1기압의 원래 값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됐어? 네. 여러분들 킬로미터 할 때 킬로는 공 몇 개 대신에 붙는 거야? 3개. 헥토는요 공 몇 개 대신에 붙는 줄 아세요? 초사 때다. 초사 때 새끼다. 헥토. 공 2개 대신에 붙는 거야. 그래서 헥트하라 할 때 그 헥트. 공 2개 대신에 붙는 거고요.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에요. 자, 파스칼은요 단위가 복잡해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꾼 건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원래 단위가 뭔지 아세요? 뉴턴 per 제곱미터예요. 이걸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압력에다가 우리는 요 값을 넣어요. 어디에서는. 됐어. 그리고 너네 기억나? 0도씨 1기압 1몰을 집어넣으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다? 언니들 0도씨 1기압 1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 와 씨. 이 배운 것들이 꼬맹이한테 의존하고 있어. 22.4 리터. 됐어? 근데 이 리터도 그냥 다 들어도 너네들한테 이거 직접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는 얘기 안 해. 됐어? 근데 물리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그냥 리터로 넣는다. 물리는 표준 단위로 넣어.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로 넣어야 돼. 그렇다고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1리터는 1000ml인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 그죠? 자, 1000ml가 뭐랑 같은 줄 알아? 1000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단위야. 그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랑 같게요? 중학교 2, 3학년 10에 몇 승? 네, 10에 6승. 근데 얘는 10에 3승. 알겠냐? 네.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는요 1000리터라고. 1000리터.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세제곱미터로 바꾼다는 얘기는 사실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이제 대입한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래.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기체 상수값이 나와요. 그게 이제 0.08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나와. 그거 나와. 됐어. 자, 근데 이거는요. 1몰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중3 때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면 부피도 증가해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접목해서 만든 게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그래서 보시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분수 쓰는 거 나도 귀찮아. 그래서 이거 인양하시면 뭐 나와요? 피부있는 NRT라고 하는 기체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체 방정식은 모든 기체들의 운동을 설명할 때 쓰는 데서 신이 내린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걸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보일, 샤를, 아모가드로 법칙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새로운 게 아니야. 되겠니? 그래서 기억하세요. PV는 NRT라는 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해결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 피스톤에 있는 기체를 뜨겁게 달궈.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도 이 안에 피스톤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PV는 NRT 중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뭘까요? 기체 입자수는 변할 수 없죠. 이게 일정이에요. 그래서 상수값도 변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를 지우시면요. 뭡니까? PV는 절대 온도와 항상 뭐 해야 된다?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래서 아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건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양심하게도 온도 안 알려줘. 압력과 부피 그래프만 그려줘. 그러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가지고요. 네가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곧 온도의 크기와 비례한다. 요걸로 알아내는 거야. 되겠어?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되겠냐? 자, 그렇다면 칠판을 예쁘게 정리하고요. 연력학 제1법칙만 빨리 10분 안에 끝내고 시연이 보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우리는 그거 관련된 응용 문제도 살짝 보고 연력학 제1법칙까지 할게요. 자, 연력학 제1법칙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외부에서 받은 연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일의 양을 합성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열 에너지 보존되니까. 됐죠?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온도 변화 보시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증가해요. 온도가 감소했으면 내부 에너지 감소입니다. 온도 변화 없으면 내부 에너지도 변화 없는 겁니다. 근데 온도를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 대신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한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한일은요 부피 변화량으로 보는거다. 부피가 증가하면 1을 했다라는 거고 플러스 1, 부피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이다. 되겠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신기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시연이는 여기까지는 듣고 가야 돼. 자, 선생님이요. 그룹 하나 그릴게요. 이 연력학 제1법칙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는 그래프는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자, 그 중에서 자, A점에서요. B점으로 갔다가 C점 위치로 갔다가 D점 위치로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A 지점으로. 그래서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들의 환경이 A에서 시작해서 A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라고 하는 연력학을 연구한 과학자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변화를 설명한 걸 우리가 카르노 순환 기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네.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 피스톤 뚜껑을 이렇게 밀고 나올 때요. 여기에 사실은 뭐가 연결되는 줄 아세요? 기차 바퀴. 그래서 칙칙폭폭 열리고요. 그래서 외연기가 바퀴 돌리는 게 원래 이걸로 한 거예요. 알겠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체들이 있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열을 막 가열해. 자, 그러면서 변화를 설명할 건데 이때 A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에서의 온도는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돼.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단순하게 1, 2 가장 간단한 숫자를 줬어. 그래서 그러면 A의 온도는 1이야 1.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1에 해당되는 온도겠구나. 1이라고 1켈빈은 아니고. 그래서 자 B는요 곱해보시면 2입니다. 오? 그러면 A일 때보다 온도가 1만큼 증가했네요? 그 뜻이야. 뜨거워졌어요. 이 뜻이야. 알겠어? C로 가면요 온도는요 C점 압력과 부피를 곱해봐. 그 숫자가 4야. 우와 씨. 아까는 1만큼 증가했는데 B에서 C로 가면 2만큼 증가해서 A에서 B로 갈 때보다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2배 더 증가했네. 그런 얘기야. 알겠어? 네. D는요 곱해보시면 2입니다. 와! 온도가 거꾸로 2만큼 감소했네. 얘가 증가한 만큼 똑같이 감소했네. 그런 얘기야. 그랬다가 다시 A로 오면 A 곱한값이 1이니까 다시 1만큼 온도 감소. 뭐 이런 얘기야.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어요. 뭐 이런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때요.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한 바퀴 돌아 A로 올 때를 빠른 속도로 볼게요. 5분 남았습니다. 자, A에서 B로 갈 때요. A에서 B로 갈 때 온도는 높아졌어요. 얘 막 가열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했네요. 왜냐? 얼마만큼? 1도만큼. 그러니까 1이라고 쓸게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일은 했니? 라고 하면 A에서 B로 갈 때요. 피스톤이 밀고 나오면 이란 건데 얘 보실래요? 부피가 계속 1인 상태로 유지되죠. 부피가 안 바뀌었어요. 피스톤 뚜껑이 안 밀려 나왔다는 거예요. 뜨거워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얘는 한 일은 없네. 돼요? 이 얘기죠. 그럼 외부에서 열을 얼마만큼 흡수했을까요? 내부 에너지만 1만큼 증가했으니까 흡수하는 열은 플러스 1이어야 돼. 열력하게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야. 됐죠? 자, B에서 C로 갈 때는요. 볼게요. B에서 C로 갈 때도 와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해서 플러스 2야. 네? 이때요. 부피는요. B에서 C로 갔습니다. 부피가 1이었다가 2로 기체의 부피가 처음보다 2배 증가해서 뚜껑이 이만큼 밀려나왔대. 그러면 부피 증가량은 요만큼이야. 그래서 요만큼의 일을 한 건데 자, 한 일은요.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 요거리 S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준 힘은요. 기체들은요. 피스톤 뚜껑에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알아?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거꾸로 쓰면 꼬매나 힘은 압력 곱하기 그 압력을 가한 면적을 곱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기체들이 여기다가 압력을 가할 겁니다. 면적은 피스톤 뚜껑 넓이만큼. 요걸 A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럼 피스톤 뚜껑에다가 가한 총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이만큼의 힘을 줬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가 S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가면서 한 일인데 머리 있는 척 해. 이게 힘일 것 같습니까? 수학 선생님 불러온다 이 새끼들아. 인면적 곱하기 높이 새끼야. 그럼 뭐야? 부피. 됐어? 부피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을 곱한 게 한 일이라고 기체는. 됐어? 그래서 기체에서의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가 아니고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인데 이 그래프 잘 보실래요? 압력이 세로에 있어. 됐어? 부피는 어디 있습니까? 가로에 있죠? 그럼 이거 곱하면 뭐 나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나옵니까?
됐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이 면적만큼이 그 순간 기체가 해준 일의 양이야. 신기하죠? 이거예요. 됐어? 그럼 얘가 한 일은요? 면적 구해볼까요? 1 곱하기 2니까 와, 이 새끼 한 일 2네. 됐냐? 그러면 얘는 야, 너는 책가방을 싸고 있어. 그래서 얘는 1을 4만큼 흡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C에서 뒤로 가요. 자, 그러면 C에서 뒤로 가면 빨리 보세요. 얘는 C에서 뒤로 갈 동안 부피는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죠. 그대로 있죠. 그래서 부피가 바뀌지 않는 걸 같을 등자, 부피 적자, 등적 구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피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피스톤 뚜껑은 밀린 상태로 그대로 유지. 그럼 얘는 할 일이 없네요. 이 구간에서는. 그죠? 단 온도가 C에서 D로 갔으니까 이만큼 감소해서 와 차가워졌다는 얘기가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구나.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열을 거꾸로 이만큼 밖으로 방출하고 있네. 이런 뜻이야. 되겠어? D에서 A로 갑니다. D에서 A로 가요. 부피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 원래 위치로 와요. 됐어? 그럼 뭐라 그랬어? 이 그래프의 민 넓이만큼이 이제 이를 받은 거죠. 요만큼이. 됐어? 네. 그러니까 얘는 이를 됐어?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이를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보이시죠? 1만큼 감소했네요. 그럼 열을 총 2만큼 밖으로 방출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연료가 제일 높지. 되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결론은 합계.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A까지 왔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열량의 총합 얼마니? 한 바퀴 돌았다며. 총합 얼마니? 플러스 1이죠. 됐어? 내부 에너지의 총합 얼마니? 0이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없어진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A로 왔으니까. 반드시 한 바퀴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죠. 연료값 제일 없이 얘네들 더한 값은 반드시 얘랑 같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아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반드시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총 출입한 열의 양이다. 이 뜻입니다. 시험 아직 까먹었다가 근데 이 플러스 1 어디 있게? 이거 처음부터 어디 있었어? 저 플러스 1이요? 이 그래프에 어디 있어요? 이 그래프에 어디게? 이 그래프에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면 뭡니까? 유산의 면적이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한 바퀴 도는 동안 총 출입한 열의 양과 한 바퀴 돌면서 한 일의 양이 사실은 이 그래프의 사이 면적이었어. 되겠냐? 이렇게 카르보 순환 기간은요. 한 바퀴 순환해서 제자리로 올 때까지 됐어? 네.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한 바퀴 다 돌면 절대 없어야 돼요. 총 한 일의 양은 그래프의 면적만큼이고 그 면적만큼이 출입한 총열의 양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됐죠? 10분만 끌었다가요. 됐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됐죠? 연력학 제2법칙 해서